자, 이어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크로드라는 말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트 보벤이 이 중국의 이제 그 비단이 대륙을 넘어서 로마로 넘어왔고 로마인들이 굉장히 이 비단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단이 거래되는 무역 루트라는 의미에서 비단이 다니는 길, 실크로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뭐 실크로드가 정말 비단만 거래된 건 아니고요. 당대의 주요한 어떤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향신료, 후추, 그리고 뭐 기금속, 그리고 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종이나 하약 같은 이런 발명품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서양으로 전래되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실크로드가 이 시기에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있는 이제 사막과 초원을 낙타로 이동하는 그런 카라반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루트는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시안이라고 하죠. 옛날 이제 진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두낭을 거쳐서 사마르칸트와 팔미라에 이르는 거의 한 12,000km에 이르는 길이고, 여기 중간중간을 이제 오아시스 도시들이, 사막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도시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을 한번 왕복하는 데는 이 시기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5년에서 6년을 걸려서라도 다녀올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죠. 실크로드는 여기 그 자연 환경이 원체 이 험난하기 때문에 네 개의 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텐산 산맥을 중심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다클라마칸, 발음이 어렵네요. 이 사막을 중심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 천산산맥을 이제 텐산산맥에 따라서 이렇게 윗길, 아랫길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사막을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장안인데, 그 제가 12,000km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장안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두낭까지 이어지고, 이 두낭에서 이제 이 사막과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험난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제가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실크로드와 관련된 지도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형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티베트 고원이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여기도 다 텐산 산맥도 이 히말라야 산맥만큼 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산이고 만년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막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사막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중간중간에 다 초원이거나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녹색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여기도 모래 사막이 아닐 뿐, 사막이라고 해서 다 모래 그 사구가 있는 그런 사막, 마늘 사막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건조한 지역은 다 사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거의 다 사막입니다. 이 일대다. 그러니까 막그 물이 많고 이런 지역이 이 루트 상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해당이 되는 사마르칸트라든지,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지금의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 그리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거칩니다. 이게 다 하나의 루트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리아에 있는 팔미라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흩어집니다, 유럽은. 그래서 이걸 타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거쳐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로 가거나, 여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가거나, 뭐 물자가 올 때도 그렇겠죠. 여기서 이렇게 물자들이 팔미라 쪽에 모여서 이걸 타고 동양으로 건너거나. 그래서 동양에서도 여기 이 장안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서 흩어지는 거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시기에 이제 뭐 통일신라나 고려까지 오기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비단길 실크로드인데 이 길만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 그림을 또 하나 넣었는데 예, 요 루트가 비단길이라고 하면 바닷길도 있었어요. 바닷길. 예, 여기에 어떤 계절풍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로마에서 팔미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캐러반을 이용을 해서 사막과 산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 서부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다시 계절풍을 타서 오늘날의 싱가포르 지역을 지나서 오늘날의 중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바닷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원길도 있었어요. 여기는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 위에 좀 흐리게 표시가 되죠. 이 위에 초원지대를 이동하는 그러한 초원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원길은 만리장성 북쪽, 몽골 고원, 뭐 알타이 산맥 요쪽으로 지나가는 건데 이 길은 뭐 일단 유목민족의 어떤 교통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항해수를 이용을 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선박에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계절풍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대륙이나 큰 대륙이나 바다의 그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고 하는 거를 계절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위험성이 더 컸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동력이 있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범선을 이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동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이게 뭐 제가 무역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전쟁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뭐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지만 거의 뭐 그 당시에 이 중동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했던 경우인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죽고 나서 그들이 알렉산드로스의 희화에 있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땅을 나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뭐 프톨레마이오스라든지 뭐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본토는 또 누가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이제 건설되어서 로마의 전성기와 이 시기가 많이 겹칩니다. 파르티아 왕국이. 그리고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고 이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성립이 돼서 이 시기를 통치를 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이 물론 메소포타미아처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은 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거나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중동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 건조한 기후가 많죠. 그래서 여기가 농사짓기가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이제 카나트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나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간계수로를 만들어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산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도 보면 산이 있으면 이제 계곡이 형성돼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지하수로를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면 지하수로를 팔고 거기를 이제 일종의 여기가 카나트 채널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수직으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을 킬 수도 있고 여기서 결국에는 이런 수평 수직의 터널을 뚫어서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농업 용수를 대는 그런 시스템이 카나트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유적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원으로부터 지하수가 있는 수원으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농사를 제대로 잘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 건데 이 시기에 물을 댈 수 있는 방식이 뭐 오늘날처럼 뭐 양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댐이나 보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건설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런 간계 수로를 만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가져왔고 이 지역 이쪽 페르시아 지역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 큰 기반을 만듭니다. 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왕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건설이나 이런 능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그러니까 강 근처에 있는 지역은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면 되지만 뭐 큰 강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륙 깊은 곳에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는 농업 용수를 오로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비가 제때 잘 안 온다든지 거문다든지.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저수지라든지 그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옛날 그 삼국시대 때부터 뭐 벽골제라든지 김제 벽골제라든지 이런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한 거죠. 그런 관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량을 증대되고 인류의 어떻게 보면 생활의 영역을 더 넓히는데 이바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왕조 때부터 이제 육로 교역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거에는 낙타라는 동물의 활용이 있어요. 물론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향후에도 말은 계속 사용됩니다. 근데 이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낙타가 굉장히 활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낙타가 뭐 쌍봉 낙타가 있고 단봉 낙타, 그러니까 이게 혹이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낙타에 맞는 안장을 개발해서 그 위에 이제 사람이 타고 짐을 실어서 옮기면서 사막에서 오랜 기간 견딜 수 있고 물을 이제 뭐 저장하죠 혹에다가 뭐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낙타를 활용한 장거리 운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캐러밴의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한 그림인데 이런 식의 상인들이 이 험준한 산과 가혹한 사막을 건너서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도 이 시기에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인도까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다가 결국 인도는 점령을 못하고 돌아가죠. 그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가 건립되고 마우리아 왕조 때는 이제 불교가 메인이라기보다는 뭐 주요한 종교였다가 4세기 초에 굽타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의 인도 문화가 이 시기에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힌두교 굽타 왕조 때 힌두교가 이제 확산되었다. 왜냐면 굽타 왕조의 왕들이 이제 힌두교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굽타 왕조 때 이제 주지해 볼 또 사실이 벼농사가 도입되어서 그 인구의 부양 능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제가 농업이 시작됐을 때 보리라든지 수수라든지 야생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작물들을 일년살이 작물들을 사람이 초기 인류가 인위적으로 재배라는 뭐 재배의 개념도 모르고 시작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농업이 시작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곡물마다 그것을 심었을 때 산출해내는 산출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아,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은 벼를 많이 먹죠. 쌀을 많이 먹죠. 그리고 유럽이나 이쪽은 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외 곡물들, 우리가 뭐 얘기하는 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주류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그것이 재배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인류가 그 농사를 짓는 작물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쌀과 밀이라고 봐요. 그게 주식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쌀이 뭐 밥의 형태로 이제 지식을 하고 있고, 밀은 서양에서 그것을 이제 빵의 형태로 구워서 먹는 형식으로 이제 변화가 사용이 됐는데, 쌀과 밀이 인류가 경작하는 대표적인 작물이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에 어떤 농작물을 심었을 때 산출량이 가장 높은 것이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벼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벼가 그 어떤 투입 대비 산출량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 인도와 같은 이런 그 적도와 가까운 열대 지역은 1년에 벼를 2번, 3번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폭발하게 됩니다. 엄청난 증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구의 증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뭐 쌀과 같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사회가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남부 해안에 인도 남부 지역에는 이제 후추나 계피와 같은 향신료들이 잘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면화. 의식주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서서히 해결이 돼 가는 거죠. 면화가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제 면직물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된 거기 때문에, 뭐 면 티셔츠는 뭐 지금 저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입고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인도 남부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굉장히 질 좋은 그 전 세계의 소비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훗날 역사에서 등장하는 뭐 인도 독립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도 그 영국이 가져온 어떤 방직기나 방적기로 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물레를 돌려서 대항을 하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국이 나중에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인도의 영국의 어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목화로부터 실을 뽑아내고 그 실을 바탕으로 이제 옷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목화에서 실을 추출하는 그런 것들을 기계의 힘으로, 산업혁명을 통한 기계의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방직기, 방적기로. 근데 이제 그거를 전통적인 방식, 인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물레를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비폭력 저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서 이게 되게 면화라는 것이 인도의 중요한 생산품이었고, 후추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생산품이죠. 후추는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약간 그 알싸한 맛을 주고, 하지만 후추의 기능이 맛보다는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특히 쌀이 생산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쌀을 통해서 그 식사를 해결하는 어떤 아시아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밀도 있지만 이 육류 섭취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서양의 경우에는 육류를 어떻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육류와 같은 고기들은
이 시기에 뭐 냉장고나 냉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잘 부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예. 근데 조금 상했다 하더라도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걸 잘 익혀 먹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잡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후추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보면 오늘날에도 스테이크 같은 거 고기를 구울 때 예, 한국식으로 그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소금이면 되는데 서양에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반드시 후추로 시즈닝을 하거든요. 미리 고기에다가 이제 후추하고 이렇게 소금하고 이렇게 밑간한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시즈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항해 시대도 그런 거지만 이 인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후추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다. 생활 필수품이었던 거죠. 잡내를 없애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후추나 계피, 저는 굉장히 계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수정과 잘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 보면 계피가루, 시나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그 계피도 향이 되게 세요. 후추도 향이 센 거고. 그래서 향신료라고 하잖아요. 향신료. 이런 후추나 계피.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뭐 육두구라든지 메이스라든지 뭐 그런 이제 되게 향이 센 향료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수출품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수입을 하게 되는데,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도가 어떻게 보면 유럽과 그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을 이용한 해상 실크로드에 있어서 중개 무역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유럽에서 필요한 물자들이 아라비아 쪽의 상인들이나 이집트 상인들이 인도에서 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인들도 그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도 지역에 비단을 팔고, 그러니까 비단이 앞서 제가 살펴봤던 사막길, 비단길로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이용을 해서 인도에서 중개무역으로 이루어져서 유럽으로도 흘러 들어간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중국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굉장히 항아가 문명이 발전을 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뭐 그 이전에 뭐 하나라, 은나라, 뭐 주나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춘추 오패니 뭐 그런 역사, 그 공자님이 활동하고 했던 그 시기, 춘추 전국 시대도 겪었고, 그 오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누가? 그 유명한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통일을, 육국을 제패하고 통일을 이룩했는데, 진시황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를 구축을 하고 기존의 어떤 지방의 어떤 봉건, 국왕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 국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통일을 하고 도량령을 통일을 하고 합해를 통일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랑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로마 제국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깔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유통을 했던 그런 것처럼 그 진시황도 동일하게 도량령 통일, 그리고 문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예를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각국에서 사용되는 서예체나 이런 게 글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하나의 체계, 하나의 도량형, 하나의 어떤 시스템, 하나의 법률 이런 걸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진나라는 이러한 그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법가 사상에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 사상에 의해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가 사상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실천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뭐 유명한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 나머지 경쟁자였던 뭐 제나라라든지 초나라든지 이런 경쟁자들을 제치고 중국을 통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너무 엄격한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 하에서 그 토목공사라든지 대형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어떤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얼마 안 가서 반란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가 대체하게 됩니다.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진나라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나라는 법가 사상이 아니라 뭐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합니다. 물론 근데 제가 뭐 요번 주 강의를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다시피 진나라는 유교의 어떤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한나라는 법가 사상을 완전히 배제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요한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의 차이일 뿐, 법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치, 그리고 유가에서 말하는 어떤 군주에 의한 어떤 덕에 의한 통치, 이런 것들은 그 어느 정도를 수용하느냐, 그 정도를 국가체제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얼마만큼 녹여내느냐의 차이이지, 뭐 어떤 특정한 국가는 철저하게 덕으로만 다스리고 어떤 국가는 철저하게 법으로만 다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너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설립이 됐고, 한나라는 뭐 오랜 기간 유지되죠. 그리고 한나라에 이제 기원전 138년에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시기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죠. 한무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 한무제는 북방 민족에 대해서도 이때까지는 진나라 때처럼 진시황처럼 뭐 만리장성을 쌓고 침입해오는 걸 막는 방식이었다면, 한무제는 자기가 직접 쳐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노족을 견제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하를 파견해서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기원전 138년에 장건이라는 사람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파병을 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풍습이나 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정보들이 중국에 알려져요. 이를 통해서 그 한나라도 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나라는 이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주요 무역 상품이 비단이었어요. 비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입해오는 거는 말, 뭐 금, 유리, 이런 건 유리 제품 이런 것들인데, 말이 중국 사람들이 좀 탐낸 그 어떤 전략 물자였죠. 오늘날로 치면 전략 물자죠. 말. 여러분들 그 삼국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적토마, 그런 말 있죠. 인중 여포, 마중 적토, 뭐 이죠. 사람 중에서는 여포가 제일 세고 말 중에서는 적토마다, 뭐 이런 그런 문구가 삼국지에 등장을 하는데, 그 적토마라고 하는 게 이제 한헐마거든요. 그 피와 같은 땀을 흘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들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페르시아 쪽에서, 오늘날 이제 이란 그쪽 고원 지역에서 그 품종이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원래부터 있던 말들은 그렇게
그 큰 말이 아니었어요. 큰 말이 아니었고, 그리고 큰 말이 아닌 조랑말 수준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말들이다 보니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사용하는 말들의 어떤 송도라든지 그리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쫓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무제가 그런 한월말을 되게 탐을 냈고 많이 수입해서 중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유리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비단 같은 것도 비단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못 보겠는데 번데기 있죠, 번데기. 그 번데기가 원래는 누에잖아요. 누에, 뽕나무를 먹여서 키우는 누에. 그 누에가 뱉어내는 그 누에고치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견직물이라고 하죠. 견직물이라고 하는데 그 견직물이 쉽게 말하면 실크예요, 실크. 비단. 다 같은 말입니다. 견직물, 비단, 실크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그 7월 칙석일 날 만나는 견우와 직녀할 때 직녀가 하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직물 짜는 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비단 직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누에를 통해서 실을 뽑아가지고 비단을 만드는 어떤 생산 기법이 유럽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산되는 중국의 비단이 아주 고가의 제품으로서 이제 유럽에 수요가 생겨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좀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균수법하고 평준법인데, 균수법은 뭐냐면 곡물의 생산량이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 그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국가가 사들여 가지고 그걸 이동을 시켜서 부족한 지역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제국의 영토 어느 곳이든 어느 정도 이 그 생산 수요를 균등하게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곡물 외에도 여러 물자를 이거를 사가지고, 국가가 사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판매하고, 그리고 다시 가격이 내려가면 이걸 다시 사들이는 일종의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고, 그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쌀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사죠. 비축미, 정부 비축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활용을 하죠, 이 제도가. 근데 이게 언제 때부터 시작됐다? 진나라 시기부터, 한나라 시기부터, 한나라 때 사용되었다. 거의 한 2000년 전부터 있던 제도라는 거죠. 이 균수법과 평준법. 그리고 국가 주도의 경제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물품, 소금, 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전매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소금은 국가가 생산하고 국가가 판매하는 물품이었던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왕실, 황실의 재정을 충당하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화폐를 사용을 합니다. 화폐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나 로마의 같은 경우에는 금화, 은화를 제조를 해요. 사실 그렇게 금화, 은화를 제조하면 거기에 금과 은이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 사용된 금과 은만큼의 가치를 화폐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함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로마 경제에 타격이 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그 어떤 함량, 거기
금화와 은화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함량의 가치가 개런티만 된다면 그거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유지되어지는데, 중국에서 등장한 화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구리 동전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국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항제의 건의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한 거죠. 어, 중국이나 이쪽에 동아시아 쪽에서는 금화나 은화가 사용되지는 않아요. 뭐 물론 금과 은이 어떤 교환 수단으로서는 사용이 됩니다만, 국가가 주도한 주화 화폐로는 금과 은이 그렇게 널리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주조한 주화가 많이 쓰이죠. 동전이.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등장해요. 금과 은이 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안 쓰인 게 아니라 메인 교환 수단이, 주요한 교환 수단이 금화, 은화가 아니라 구리 동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양에서는. 그래서 진나라 시향제가 만든 그 반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량전. 그 동그란 데다가 중간에 네모 구멍을 뚫고 한쪽에는 여기 사진이 있어요. 한쪽에는 반, 한쪽에는 양. 이렇게 이게 진나라 화폐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모든 중국에서 사용된 주화가 이런 형태를 띈 건 아닙니다. 뭐 칼 모양의 도전도 있었고, 뭐 포전도 있었고 하긴 하지만, 진나라 시향제가 이런 반양전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항제가 만든 동전, 항제의 어떤 정치력과 통치력으로 이 구리 덩어리에다가 뭔가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그 법정 화폐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지폐를 사용을 하잖아요. 지폐에 보면 그냥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에요. 휴지 조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휴지 조각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정부의 중앙은행이 찍어냈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종이의 가치를 개런티한 거예요. 보증을 한 거죠. 그와 비슷한 거죠. 그 화폐 자체가 금이나 은 같은 걸 써서 그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를 만들어내서 유통하는 곳의 건의와 신용도로 단순한 구리덩어리, 단순한 종이에다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걸 이제 뭐 각인화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어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화폐의 개념이 중국에서는 고대에서부터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로에서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화폐가 사용된 것에 대한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서양과 동양이. 자, 그래서 화폐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들었고,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